네,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이제 2025년도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2026년 새해 계획들 잘 세우고 계신가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새해 사업 전략 짜시면서 자금을 또 어떻게 유치하지, 어떤 자금으로 또 사업을 투자해볼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또 마중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자금일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책 자금을 가지고 또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정책 자금을 또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자금 기관의 종류와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차이도 알아볼 거고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전문직의 정책 자금 활용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하실 분들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책 자금 관련해서 좋은 노하우를 알려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영희 심사관님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의 초격차 전략,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기업심사관님이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재용 심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공을 위한 동행, 확실한 결과로 보답합니다. 나랏돈 인증기업 심사관 이재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영 심사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의 미래 가치와 성장을 함께 고민합니다.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정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의 전문가 기업 심사관과 함께 자세하게 정책 자금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을 또 이야기를 나눠볼지 오늘 함께 나눠볼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의 사연이 와 있는데요. 현재 매출액이 20억 원 규모로 탄탄하게 성장 중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운이 좋게도 해외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공장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 아주 기쁜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작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주거래은행을 찾았더니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고 그나마 제시받은 금리도 6%를 훌쩍 넘어버리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져야 하는데 노 살 돈이 없습니다.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책자금기관의 종류와 또 이 대응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심사관님들께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년 사업을 또 이제 잘 해나가려고 고민을 하시는데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뭐 결국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님처럼 이렇게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책 자금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지, 직접 대출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근데 또 은행에서는 높은 금리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떤 기관을 먼저 저희가 좀 두드려 보면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김영희 심사관님. 네. 네, 대표님처럼 수출 물량은 확보가 됐는데 설비 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사실 고민할 필요 없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줄여서 중진공이라고 하죠. 거기가 네. 정답입니다. 정책 자금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직접 대출하고 대리 대출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대리 대출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만 써주고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직접 대출은 중진고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심사를 하고
기관에서 기업 통장으로 돈을 직접 넣어주는 방식이죠. 중간에 금융기관이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훨씬 낮아지고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다고 아까 거절당하셨다고 했는데요. 기업의 미래 가치만 확실하다면 훨씬 큰 한도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네. 자, 이렇게 기관에서 직접 돈을 이제 입금을 해주는 거니까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으니까 이런 거에서 아무래도 좀 진입장벽이나 혜택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재용 심사관님께 좀 여쭤볼 텐데 뭐 정책자금 하면은 뭐 말씀해주신 중진공도 있지만 사실 소상공인 분들이 찾는 쪽도 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기업의 체급과 목적에 따라 번지수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네. 만약 김 대표님처럼 제조 기반의 중소기업이라면 중진공이 맞지만 직원 수가 적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분들이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즉 소진공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크게 보면 중진공은 중소기업, 소진공은 소상공인, 이렇게 내 사업자 규모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정책자금 확보의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맞춤형에 따라서 대응을 해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우리 김 대표님 경기도에서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김 대표님의 사연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공장을 일단은 확장하고 늘리는 게 김 대표님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연을 보면 결국에는 그러면은 중진공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좀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 정주영 심사관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김 대표님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혁신성장 기술 자금입니다. 기술력이 있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시설 자금을 지원하죠. 그다음에 둘째는 요즘 대세인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입니다. 노후 설비를 스마트 공장으로 교체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중진공 자금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온라인 신청 단계부터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매월 초정해진 시간에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데 몇 분 만에 마감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따라서 매월 말에 미리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일정을 알람 맞춰두는 치밀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시간을 잘 맞춰서 저희가 클릭을 잘 해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미리 잘 계획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 사실 기업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면서도 정작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또 헷갈리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소위 말하는 보증서 대출을 해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3대 보증기관인데요. 자, 우리 기업에 딱 맞는, 내가 운영하는 기업에 딱 맞는 보증기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요 해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거예요. 이재용 심사관님이 좀 알려주실까요? 네, 사실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경우보다 은행을 통해서 실행되는 대리대출 형태가 시장 규모는 훨씬 큽니다. 네네. 네,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대표님께서 은행에 가면 은행원이 묻습니다. 담보 있나요? 아니면 뭘 믿고 돈을 빌려주죠라고. 이때 정부가 운영하는 보증기관이 이 기업은 우리가 보증 설 테니 안심하고 빌려주세요. 라며 종이 한 장을 써주는데 이게 바로 보증서입니다. 즉 국가가 기업에 확실한 보증인이 되어주는 셈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보증인이 되어준다는 건데 내 상황에 맞는 보증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술력 하나는 독보적이라 특허도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이제 막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연구 개발비로 돈은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서 재무제표를 보면 온통 빨간색, 즉 적자 상태입니다. 저 같은 업체 대표는 은행 문턱 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자, 정주영 심사관님이 이 해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
강 대표님이라는 시청자분인데 기술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는 적자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사관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기관마다 기업을 평가할 때 쓰는 안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 대표님처럼 지금 당장의 숫자는 부족해도 가진 기술이 확실하다면 기술보증기금, 즉 기보로 가야 합니다. 기보는 재무제표보다 대표님의 전공, 특허, 기술의 시장성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적자지만 이 기술이 터지면 대박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기꺼이 보증서를 써줍니다. 그렇군요. 기본은 기술보증기금, 결국에는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도움을 주는 곳이군요. 그런 곳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김영희 심사관님께 그러면 또 여쭤볼 게 말씀해 주신 우리 아까 들었던 기보도 있지만 또 이름이 헷갈려요. 신보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신보는 그럼 어떤 기업들이 찾아가야 될까요? 아, 네. 신용보증기금 신보라고 하죠. 네네네. 거기는 기술력보다는 기업의 전체적인 신용도랑 매출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통망이 탄탄하거나 서비스업 같은 눈에 보이는 매출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은 신보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대표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보랑 기보는 중복 이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어느 기관에서 첫 단추를 끼우느냐가 향후 5년, 10년의 자금 스케줄을 결정해 버립니다. 한 번 정해진 주력 기간을 바꾸는 거는요. 이혼하고 나서 재혼하는 것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어떻게 단추를 깨고 어디서 자금을 지원받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사업의 여부나 이 경중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앞서서 저희가 뭐 중진공이나 신보, 기보 같은 굵직굵직한 기관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중진공만 바라보고 있으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약간 의구심도 들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의 성격에 따라서 여기를 가면은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많이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블루오션 같은 기관이 혹시 있을까요? 정주영 심사관님? 그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네. 많은 대표님들이 정책자금은 중기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정책자금 예산은 정부 부처별로 굉장히 촘촘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치 대학교에서 전공에 따라 단과대학이 나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 업종이 만약에 특수한 분야라면 중기부라는 그 큰 운동장만 보지 마시고 내 사업의 전공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영리한 전략입니다. 세분화되어 있군요. 또 이 부서별로 또 사업별로 또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을 잘 찾아가면서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 사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이 있는데요. 이 사연 보고 또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먼저 저는 전남에서 최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가 이 대표라고 하고요. 제 친구이자 동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웹툰을 제작하는 스타트업의 박 대표입니다. 저희는 기술력도 있고 사업성도 좋은데 일반적인 제조 서비스 자금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특수성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정책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정주영 심사관님께서 전공 세부 분야에 따라서 지원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분의 사례를 딱 보니까 농사 짓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컨텐츠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이 두 대표님이 또 계십니다. 자,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은 또 수익 구조나 장비, 비용 드는 게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궁금한데 이분들을 위한 전용 기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재용
심사원님? 네, 맞습니다. 네. 이분들은 중기부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서 좀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팜을 하는 이 대표님이라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농업인만을 위한 저금리, 자금이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또 웹툰 제작을 하는 박 대표님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는 콘텐츠 제작비나 해외 진출 지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부처에서는 자기 분야 기업들을 위해 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정말 부처마다 맞춤형 자금이 다 세분화되어 있네요. 그리고 돈이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곳에 또 숨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가 이제 어려워요. 내가 어느 부처에 해당되는지 이걸 또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 방법 좀 우리 김영희 심사관님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바로 확인해야 할 것이 대표님들 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표준 산업 분류 코드입니다. 네네. 이게 기업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이자 전공 식별표예요. 이 코드에 맞는 부처의 산하기관을 찾으면 일반 자금보다 경쟁률은 뚝 떨어지고 선정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나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요. 이런 특화 기관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서요. R&D 자금, 우리가 연구개발 자금이라고 하죠. 그런 출연금, 즉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 자금까지 연계해 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출이자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거죠. 네. 자, 사업자 등록증 한번 꺼내셔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업종 코드 잘 확인을 하시고 그게 이제 정책자금 처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에서 받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이제 전문가분들과 또 상의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으로 정책자금 기관의 종류를 한번 크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화면으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사원님,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3명이 있거든요. 근데 운이 좋아서 매출이 연 10억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저도 번듯한 중소기업 아닌가요? 아니면 여전히 소상공인인가요? 도대체 어디 가서 신청해야 돈이 나옵니까? 자, 두 번째 사연, 다음 사연 또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뭐 식당을 하면서 돈을 꽤나 많이 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중소기업인지 아니면 여전히 소상공인 정도의 수준인지 이걸 또 알아야 정책자금도 그에 맞게 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정주영 심사관님이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매출액이 수십억 단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네. 이제 나도 소상공인 졸업했겠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정책자금의 세계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은 매출액보다 상시 근로자 수, 즉 사람 수입니다. 네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비유를 들어보자면 이거는 권투의 체급과 같은데요. 플라이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와 경기를 할 수 없고 반대로 헤비급 선수가 플라이급 경기에 나가면 반칙인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소상공인 체급인지 중소기업 체급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 체급에 맞는 자금이라는 타이틀 매치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권투 복싱의 비유를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매출 액수보다 직원을 얼마나 고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느냐 요거에 따라 체급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몇 명이나 돼야 이게 소상공인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지 중소기업의 이 단계로 올라가는 건지 김영희 심사관님 어느 정도 기준인 거예요? 네, 뭐 복잡한 법령 같은 거 다 빼고요. 네네. 가장 핵심적인 숫자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예. 됩니다. 예, 바로 5명과
10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5명 미만일 때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좀 규모가 큰 제조업이나 광업, 그다음에 건설업, 운수업 같은 경우에는 10명 미만까지를 소상공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인원을 기준으로 단 1명이라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소상공인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이라는 더 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식당 대표님께서는 네네. 매출이 10억이라도 지금 직원이 3명뿐이라면 이분은 여전히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아까 직원을 3명 고용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매출이 뭐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아직까지는 소상공인 단계, 소상공인 체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내가 소상공인이면 어떻고 중소기업이면 어떻고 돈만 많이 벌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구분을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재용 심사관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네네. 그 소상공인 전용 자금은 심사 문턱이 낮은 대신 한도가 적습니다. 네, 반대로 중소기업 자금은 심사는 까다롭지만 뭐 억 단위, 10억 단위의 큰 자금을 받을 수 있죠. 만약 내가 중소기업 체급인데 소진공에 가서 줄을 서 있으면 자격이 맞지 않아 사전 탈락되고요. 반대로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자금을 신청하면 담보나 재무제표 기준이 못 맞춰서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내 진짜 체급을 알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정책자금 성공의 8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역시 뭐 직원 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게 중소기업인지 소상공인인지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액수나 뭐 조건들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더 확인해 볼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갔을 때, 어느 체급까지 올라갔을 때 돈 받기가 더 좋은지, 뭐 혜택이 더 많은 쪽이 어딘지, 그냥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빨리 중소기업으로 체급을 올리는 게 또 유리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 유불리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정주영 심사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그 많은 분이 무조건 기업 규모가 커야 대출도 잘 나오고 그리고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정책 자금의 세계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리함의 색깔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준비한 비교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설명해 주시죠. 예,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체급에 머물러 있을 때는 대출 한도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금리 우대나 2차 보전 같은 아주 아기자기하고 실속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진입 장벽이 낮아서 초보 창업자분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최고의 영양제가 되죠. 네. 반면에 인원을 늘려서 중소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심사 기준이 대학 입시 수준으로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재무제표도 깐깐하게 보고 기업의 미래 가치도 엄격하게 따지죠. 하지만 이 문턱만 넘으면 소상공인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억 단위, 10억 단위의 큰 자금을 한 번에 융통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을 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당장 생존과 운영이 중요하다면 소상공인이, 그리고 공장을 짓거나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체급이 유리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당장 이렇게 실속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소상공인 쪽으로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큰 자금, 뭐 투자할 수 있는 큰 자금들을 얻을 수 있는 규모 있는 한도를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을 옮기게 됩니다. 저는 뭐 소상공인인데 중견기업들이 가는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에 가도 되는 건지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고 혹시 아니면 뭐 복잡한데 뭐 그런데 갈 필요 있냐 그냥 내 주거래은행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이 자금의 출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방향을 좀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희 심사원님. 네, 정책자금 신청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바로 엉뚱한 창구에 가서 줄을 서 있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인데요. 네. 번지수를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 내가 소상공인 체급이라면 네. 고민하지 마시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이죠. 거기나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가 대표님들의 전용 창구입니다. 네. 두 번째로 직원이 5명, 아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명이라고 했잖아요. 넘는 중소기업 체급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나 신용보증기금 신보나 기술보증기금 기보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대표님들의 주 무대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딱 전담 마크를 해주는 관리해주는 기관이 아예 다른 거네요. 네네. 그렇죠. 만약에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네. 중진공에 가서 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기관에서는 대표님은 소진공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접수 기간이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업자 등록증상 업종하고 직원 수를 잘 확인한 뒤에 내가 가야 할 기관의 홈페이지부터 즐겨찾기를 해두는 게 정책자금 확보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 대표님들이 이렇게 헛걸음하지 않도록 내 체급에 맞는 정확한 기관을 어떻게 찾는지 요 찾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재용 심사원님. 네,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상담은커녕 서류 접수조차 안 받아주는 게 네네.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절대 안 까먹는 글자 맞추기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은 소자 들어간 곳, 중소기업은 중자 들어간 곳. 요것을 먼저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짜 그런가요? 소는 소고 주는 주이고 이거 자세하게 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줄여서 이제 소진공이 메인입니다. 네네. 여기서 직접 대출을 받거나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고요. 만약 은행 대출을 받고 싶은데 담보가 부족하다. 그럴 때는 우리 동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대표님들 보증은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성격이 강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자가 들어가는 중소기업군요. 네. 중소기업 체급이 되면 이제 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즉 중진공이 핵심 기지가 됩니다. 여기는 공장 설비나 대규모 운전자금처럼 큰 돈을 다루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중진공 예산이 혹시 뭐 다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더 큰 금액의 보증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특히 기보 같은 경우는 우리는 기술력만 본다라는 주의라 기술력이 확실하다면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보통은 중소기업들의 주력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이름표에 소자가 붙어 있는지 중자가 붙어 있는지 이것만 잘 확인해도 거의 성공한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데나 가면 국가가 알아서 연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금물입니다. 정책 자금이란 건 스스로 길을 찾는 자에게만 열려 있거든요. 내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과 인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기관 홈페이지를 미리 즐겨찾기 해두는 것. 이것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숙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차이, 또 어떻게 정책 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찾는 방법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세 번째 주제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저는 개인 사업자로 5년째 사고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자꾸 세금 아끼려면 법인으로 바꾸라고 하네요. 세금 혜택도 좋지만 사실 제 관심사는 자금입니다. 정책 자금 받을 때도 법인이 더 유리한가요? 아니면 내 얼굴 보고 빌려주는 개인 사업자가 더 받기 쉬울까요? 자, 이번에 이제 큰 주제 전환을 해볼 텐데, 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개인 사업자로 그냥 하여간 해나가는 게 좋은데, 아니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한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것도 우리 심사관님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재용 심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자금이라는 요 받는 이 바운더리 그라운드 안에서,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네, 대표님들의 영원한 숙제죠. 그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네네. 정책 자금 관점에서의 승자는 법인 사업자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창업 초기나 아주 적은 소액 자금을 빌릴 때는 개인 사업자가 간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억 단위 이상의 큰 자금이 필요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 사업자는 심사 구조상 대표자 개인의 신용등급이 대출 가능성 여부의 90% 이상을 결정합니다. 즉 아무리 회사가 잘 나가도 내 신용 점수가 낮으면 자격 미달이죠. 한계가 아주 명확한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그 신용 상태에 따라서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발목을 잡힐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법인이 어떤 면이 더 유리한지가 궁금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법인은 평가의 기초 자체가 다릅니다. 네네. 법인은 대표자 개인과 별개로 독립된 법적 인격체로 취급을 받기 때문인데요. 기관 담당자들은 그 대표자의 개인 신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도와 회사가 가진 미래 기술 가치를 별도로 평가합니다. 네. 개인 사업자는 매출이 10억, 20억으로 커져도 결국 대표자 한 명의 신용이라는 유리천장에 부딪혀 대출 한도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 신용도도 쌓이고 그 벽을 뚫고 한도를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금 융통의 체급 자체가 법인이 훨씬 큽니다. 그렇네요. 결국에는 운영할 수 있는 이 바운더리가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법인으로 이제 전환하면 이제 하나하나 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고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까다롭다,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김영희 심사관님. 네, 역설적으로 그 까다로움하고 투명함이 정책 기관에는 네네. 신뢰가 됩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고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증빙해야 되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돈 관리가 투명하니까 믿고 빌려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개인 사업자가 편할지 몰라도 향후에 시설 투자나 대규모 사업 확장을 꿈꾸신다면 전략적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정책 자금 확보의 골든타임을 잡는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주영 심사관님과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자금의 종류, 메뉴판, 이게 아예 판이하게 다른 건지, 아니면은 뭐 이름만 조금 다를 뿐이고 내용은 비슷한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볼까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문할 수 있는 메뉴의 가지수와 요리의 깊이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당으로 치면 개인 사업자는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백반 위주라면 법인은 아주 화려하고 규모 있는 정통 코스 요리까지 모두 주문할 수 있는 셈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식당에 좀 비유를 해봤더니 이해하기가 좀 수월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에 그 파란색 영역, 네. 즉 법인 전용 메뉴판을 먼저 보시면 예. 보시는 것처럼 법인 기업만 주문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투자를 동반한 융자입니다. 단순한 대출을 넘어서 국가기관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식의 자금인데 이거는 구조상 개인은 불가능하고 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대형 R&D 연구개발 자금인데요. 이런 대형 프로젝트 자금들은 기업의 영속성을 보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기업을 공개하는 상장 IPO 지원 자금 같은 것들도 모두 결국에는 법인이라는 그릇이 있어야만 담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표를 봐도 조금 더 묵직한 메뉴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대규모로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법인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개인 아까도 뭐 결론을 내주셨지만 법인 쪽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개인 사업자에게도 모두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개인 사업자의 전용 좋은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주영 심사관님. 네. 물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메뉴판은 결국에는 접근성과 속도가 생명인데요. 네. 결국에는 소규모로 창업 자금이나 그 생활 밀착형 자금 그리고 혹시 모를 그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지원되는 그런 생계형 자금들은 개인 사업자에게 훨씬 더 문턱이 낮고 빠르게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사업을 단순히 그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확장하고 싶다면 법인 전용의 다양한 메뉴들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법인은 결국엔 이제 융자뿐만 아니라 투자, 바우처, 수출 지원 등 정부가 제공하는 거의 모든 풀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또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보시면서 나도 결정을 내려봐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세 분의 심사관님과 함께 우리 대표님들 사업하시는 분들께 가장 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뭐 당장 법인으로 좀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근데 중요한 꿀팁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심사관님들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는 요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을 잘 설계하고 구조를 짜놓으면 대출 한도도 뭐 2배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 있다던데 그 어떤 전략일까요, 이재용 심사관님? 네. 네, 사실 많은 대표님이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1순위 이유는 세금 절감입니다.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저는 정책 자금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대출 한도를 리셋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대출 한도를 리셋한다는 거는 내 대출 기록이 완전 새로 이제 시작된다는 건가요? 비슷합니다. 네. 그 개인 사업자로 있을 때는 네. 아무리 잘해도 대표자 개인의 신용이라는 작은 그릇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대출을 2억에서 3억 받았다고 한다면 그릇이 꽉 차서 더 이상 물을 담을 수는 없죠.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설계를 거치면 이 그릇 자체가 거대한 탱크로 바뀝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포괄 양수도입니다. 네. 내 개인 사업의 모든 실적과 경력을 법인이 통째로 이어받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야 신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의 업력을 인정받아 신생기업 취급을 받지 않고 바로 큰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 양수도 그 전에 이제 내가 했던 개인 사업을 그 경력을 그대로 좀 이어오는 거네. 스펙을 그냥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또 하나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영업권 평가입니다. 네네. 지난 수년간 대표님이 고생해서 읽어놓은 단골들, 인지도, 기술력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법인의 자산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관에서 재무제표를 봤을 때 이 법인은 시작부터 자본금이 튼튼하고
자산 구조가 아주 우수하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일 때보다 재무제표가 훨씬 더 건강해졌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하는 순간 한도는 2배, 3배로 뛰게 되는 거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숫자화하고 수치화해 나가는 과정이네요. 네.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네. 뭐 법무사나 세무사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네, 정책자금 기관이 어떤 숫자를 보고 감탄하는지 또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지를 정확히 아는 기업 심사관의 시각에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단추 하나만 잘 끼워도 향후 몇 년간의 자금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꿀팁을 좀 알려주셨어요. 시청자분들도 이런 조건들을 잘 2가지 키워드를 잘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 사업의 연속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법인으로 전환해도 그런 것들을 과거의 경력이나 그런 성과들을 그대로 또 숫자화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분야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의사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이런 고소득 전문직은 정책 자금이랑은 좀 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원 제외 대상이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맞는 건가요? 김영희 심사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 그래요? 전략의 문제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책자금 공문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뒷부분에 반드시 붙어있는 별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지원 제외 업종 리스트인데요. 여기에 전문직이 포함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고소득인 분들보다는 좀 더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형평성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뭐 역시 제외 업종이라는 벽이 있긴 한데 근데 아까 심사관님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정보입니다. 전문직 중에서도 특히 보건업, 병원, 의원을 말하죠. 네. 여기는 일반적인 서비스업과는 다릅니다. 보건업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용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병원을 개업을 하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이렇게 해서 최소 5명에서 10명 이상의 일자리가 바로 생겨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 보면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나 일자리 창출 자금 같은 특정 목적의 자금에는 보건업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실 게 아니라 우리 병원이 창출하는 고용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핀셋형 자금을 골라내는 것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전문직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공익적 가치나 뭐 고용 효과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개원을 준비하는 30대 네. 청년 의사분들이나 최신 의료 장비를 도입해서 스마트 병원을 만드시려는 분들은 일반 대출보다 훨씬 저렴한 정책 자금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시중은행의 고금리만 감당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예외 조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병원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정책 자금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을 봐야 될 텐데, 근데 또 뭐 당장 뭐 중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기관에 가서 요즘 환자가 없으니까 저희 자금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뭔가 기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한 그런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정주영 심사관님. 예. 네, 그 정책 자금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네. 기관을 설득할 병원만의 필승 카드는 바로 의료 장비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병원을 개원하거나 확장할 때 뭐 MRI, CT, 고가 레이저 장비 등 웬만한 건 대당 몇 억씩 하죠. 네네. 그래서 보통 원장님들은 이 비용이 부담스러우시니까 1금융권 대출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리스나 캐피탈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리스 금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리스 대신 바로 정책자금의 시설자금 트랙을 타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리스 캐피탈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 자금을 쓰는 건 좋은데, 근데 왜 정부가 이런 이 의료 장비 구입에는 돈을 선뜻 잘 빌려주는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그게 바로 투자의 명분 때문입니다. 네네네. 네, 정부 입장에서 병원이 고가의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설비 투자로 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직원 월급 주고 임대료 내겠다는 운전자금 신청보다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더 정확한 진단을 제공하기 위해 최신 MRI를 들여오겠습니다라는 명분의 시설 자금은 승인 확률이 몇 배 이상 더 높습니다. 더 좋은 진료 환경도 만들고 공익적으로도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최신 장비가 들어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장비를 운용할 방사선사나 간호사 등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고용 창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장님들 그 고금리 리스 때문에 경영 압박 받지 마시고요. 우리 병원의 그 의료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시설 투자 계획서를 갖고서 한번 정책 자금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것이 이자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추고 병원의 품격은 올리는 진정한 필승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책 자금이라는 게 단순히 뭐 운이 좋아서 받는 게 아니다. 내가 잘 전략을 짜고 정보를 찾아보고 해야 자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체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심사관님들, 시청자분들 또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께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실 핵심 팁 하나씩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주영 심사관님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먼저 기본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네. 많은 분이 공고문 혹은 공문을 그냥 뭐 읽기 귀찮은 국어책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책자금 공고문은 사실 돈의 행방이 적힌 보물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건 우대 사항이 아니라 맨 뒷장 쪽을 보시면 지원 제외 업종 리스트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그 지뢰밭이 어디인지부터 만약에 파악을 하시면 헛걸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사인지 유흥업인지 혹은 과거에 연체 기록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이제 결격 사유를 1순위로 체크하는 것, 그것이 보물을 찾는 가장 빠른 출발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뢰밭부터 피해라. 지원 제외 업종 리스트를 먼저 좀 살펴보면서 길을 좀 찾아가는 현실적인 조언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재용 심사관님은 어떤 팁을 주실까요? 네, 저는 시야를 넓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대부분의 대표님이 중소벤처기업부, 즉 중기부 자금만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정책자금은 부처별로 주머니가 다 따로 있습니다. 농림부 자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중기부 자금을 받는 식의 부처 간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내 업종이 농업인지 문화 콘텐츠인지 혹은 해양업인지에 따라 시야를 조금만 넓혀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시야를 더 넓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의 이 시야 바운더리를 더 넓혀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희 심사관님은 어떤 필살기 있으세요? 네, 저는 첫인상의 법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증기관이나 진흥공단에 처음 방문하는 날은 소개팅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관 기록에 남는 우리 기업의 첫 인상이기 때문인데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돈 필요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담당자는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첫 방문 전에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우리 기술력을 증명할 무슨 특허
한두 개 정도는 반드시 손에 들고 가세요. 이런 가점 요소들은 기관들한테 이 기업은 준비된 혁신 기업이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향후 5년의 자금 줄기가 시원하게 뚫린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뢰밭을 피하고 시야를 넓히고 나의 첫인상을, 좋은 첫인상을 설계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핵심 꿀팁을 세 분이 또 알려주셨으니까요. 정책 자금의 높은 벽 부담스러워만 하시지 말고 한번 잘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기업 심사관 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노하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